수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소위 그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고 그 성적 일탈을 즐기는 그런 아주 그 탕녀의 이미지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을 그 당시에 아프레걸이라고 불렀는데요. 아프레걸이요? 프랑스어 전공하시니까 아프레 하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아프레가 무슨 뜻이에요? 아프레. 프랑스어로 그 전후라는 말. 아프레게르. 예. 그 아프레게르. 아프레게르에서 온 거라고 하는데요. 아프레게르. 아프레게르. 네네. 그래서 전통적인 여성상을 벗어난 네. 어떤 전후의 새로운 여성을 뜻하는 그런 말로 이제 아프레걸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미국식 문화를 쫓고 그리고 소비에 탐닉하고 성적 일탈을 꿈꾸는 그런 식의 어떤 타락한 여성, 악녀의 이미지로 그런 자유부인의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아프레걸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당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냥 서구식 문화에 열광이 있는데 왜 네. 유독 여성만 이렇게 악녀 프레임을 예, 남성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면서 여성들은 이제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짊어지고 삭바느질을 하고 행상을 하고 또 뭐 양푼점이라든가 요리집 이런 것들을 경영하면서 이전에 여성들이 하지 않았던 역할을 하고 하지 않았던 공간에 나가게 되잖아요. 이거 자체를 이제 전후에서는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네요. 네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들이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아져요. 이 남성들 입장에서는 바지 입는 여성이 등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여성의 또 사회 활동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이제 또 뭐 반목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 전쟁이 났을 때는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일터로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서 전후가 되니까 여성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저희는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전부 다 전사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트루마 프라운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무너진 건물들 다시 진짜 벽돌 하나씩 닦으면서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여자가 청바지 입고 막 팔 근육 자랑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짜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잡지 두건 이렇게 표시되고. 메고. 예. 맞아요. 남자들은 그 일자리 약간 여자들이 약간 뺏어간다는 약간 그런 비판을 하면서 사실 영국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여자가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면은 진짜 그냥 모르는 여성들을 그냥 테러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못났다 진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좀 굉장히 흡사한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여성 혐오 범죄잖아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전쟁 후에 우울감이라든가 이 남성들의 패배감이 뭐 이렇게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환양녀라고 들어보셨어요? 환양녀. 우리 이제 병자호란 때 많은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살아 돌아오면 이들에게 환향녀, 그냥 그대로 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네, 여인이라는 돌아온 뜻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비속어로 이제 막 그 정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환양년, 환양년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이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서 전쟁이 이제 패배된 거를 오히려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그러네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분노와 우울감의 대상을 찾은 것 같아요. 여성이라는 약한 존재를. 일부 사대부 집안에서는 나 저 여자하고 이혼시켜달라. 이혼까지. 그리고 지금 저 서울에 가면 홍제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명길 같은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저기에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절개를 회복하자. 그래서 회절강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좀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죠. 네, 참 마음 아픈 그런 역사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치 경제의 면에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지금 너무 다 자연스러운데 유독 그 미국 문화에 열광하는 여성들에게 분노하고 전통적인 뭐 윤리를 강조하고 이런 이중잣대 이게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정말 마구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전쟁 전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 그리고 뭐
댄스 이런 것도 새롭게 들어오는데 또 여성에 대한 가치관은 현모양처 이런 게 마구 섞여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1950년대 한국은 사실 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의 보수적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막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데 미국화된 서구화된 그런 여성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 혼란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보면은 여성 교육의 제일 목표는 현모양처를 만드는 거였어요. 사실 역사 연구에서 보면은 현모양처는 전통적인 여성관도 아닌데, 심지어. 네네 일제 시대에 들어온 일본에 의해서 들어온 상당히 이제 근대적 여성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신사임당의 이미지가 이렇게 더 씌워지면서 마치 전통적인 한국 여성이 되찾아야 될 모범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1954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양 문화를 받는 것은 자유와 같은 이런 행위를 이제 모방하는 것, 이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도덕, 도의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제 또 배워 나가야지 그래야 이제 타락하지 않는다.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치면 바로 일제강점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 중에서도 조선 후기적인 양상이에요. 상당히 이제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고려시대는 오히려 여성들의 그렇죠. 위치가 아니 왕조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조선 후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일제강점 시기 그리고 이때 1950년대까지 거의 어떤 그 여성들에게 그런 상강오륜의 윤리를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는 뭐 대통령부터 그렇게 나서서 했다. 심지어 나라가 주도해서 그걸 강요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뭐 낭랑클럽 만들어서 춤추고 그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여성들이 막 이렇게 집안에만 갇혀 있기를 요구하는 그런 행태잖아요. 조금 깨어있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어요.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지? 맞죠. 그 전쟁 때는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여자가 잘못해서 마치 사회가 혼란해진 것처럼 만들어서 현모양처를 강요하는 게 마치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의 영화 포스터만 모아놓은 또 책을 제가 좀 갖고 있는데 네. 이제 1956년에 자유부인이 이제 상영이 됐으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영화가 이제 상영됐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 반공 영화 많고요. 그리고 1955년에 이 춘향전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또 1956년에는 반종의사 그리고 또 같은 해 선화공주 특히 이런 어떤 전통적인 여성상 또 뭔가 이런 전통 유교 윤리를 강조하는 네. 이런 영화가 아주 이때도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져요. 춘향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 그렇죠. 정절 서사인 거잖아요. 실제로 영화에서 약간 그 현모양처의 느낌을 굉장히 엄청 살리려고 했던 노력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딱 등장했을 때 진짜 초명이 막 들어오면서 엄청 온화한 표정으로 집안일 조명이 하고 감싸고 당시 따뜻하고 제일 미인 배우를 이제 현모양처역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성들은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생업전선에 나오고 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나름의 그 독립적인 삶에 대한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생산활동이라든가 소비활동, 굉장히 많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여성들이 나간 그 사회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뭐 저임금이라든가 노동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존한 그런 이제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 오늘 뭐 1950년대 그 댄스 열풍, 자유부인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당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좀 살펴봤는데 처음에 막 뭐 댄스 보고 이럴 때 즐거웠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네요. 오늘 얘기가. 네. 아까 전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그 자유부인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말을 맞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자유부인이 가정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해서 결국 파멸을 맞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다른 해외 문학에도 어떤 이런 사회가 있는고 하니 부인이 들어가는 모든 작품들은 다 이런 내러티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나 까르리나? 맞습니다. 안나 까르리나 역시 그렇고 네. 프랑스의 보바리 부인 역시도
이 자유부인과 내러티브가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결국엔 보바리 부인도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결말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회 비판, 어떤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기능엔 충실했으나 가부장제를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그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춤도 배워보고 네. 또 자유부인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건을 들어보고 나서 이 댄스 열풍이 단순히 서양 춤추기가 아니라 네. 그 당시에 그 피폐해진 한국에서 허무주의를 딛고 이 개인의 자유를 표출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성에게만 그 자유를 제한했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자유부인은 이름만 자유부인이었지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